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부의감각, 부의감각이고요. 작가는 댄 에리얼리 그리고 제프 크라이슬러, 옮기니는 이경식, 출판사는 청림출판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돈이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돈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돈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며 또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까? 카지노에 있던 조지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분명 떠오르지 않았다. 조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할 뿐더러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기에도 매우 적절하다. 돈은 가치를 표시한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돈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의 가치를 표시할 뿐이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의 전달자이다. 정말 대단하다. 돈이 있기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한결 쉽게 평가하고 또 교환할 수 있다. 고대의 선조들과 달리 우리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손에 넣기 위해 물물 교환이나 노략질이나 도둑질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무척이나 좋은 일이다. 우리 가운데서 활이나 새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밖에도 돈에는 그 유용성을 높이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돈은 일반적이다. 우리는 돈을 거의 모든 것과 교환할 수 있다. 돈은 나눌 수 있다. 돈은 아무리 크든 혹은 작든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다. 돈은 다른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돈 이외의 다른 특별한 통화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돈은 동일한 액수를 나타내기만 한다면 다른 돈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10달러 지폐든지 간에 다른 10달러 지폐로 이 지폐를 어디에서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따지지 않고 대체할 수 있다. 돈은 저장할 수 있다. 돈은 언제든 쓸 수 있다. 지금 당장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다. 돈은 자동차, 가구, 유기농산물 혹은 대학교 티셔츠 등과는 달리 나이를 먹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요컨대 금액이 얼마든 언제든 거의 모든 것을 사는데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생각이 만드는 잘못된 의사결정.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왜 더 복잡할까? 바로 기회비용 때문이다. 돈의 특수한 성격, 즉 돈은 일반적이고 나눌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나 공동선이다. 을 고려할 때 돈으로서 뭐든 다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기회비용은 대안이다. 즉 뭔가를 하기 위해 지금이나 나중에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뭔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희생하는 기회이다. 기회비용을 돈의 경우로 좁혀서 생각하면 어떤 것에 돈을 지출한다면 다른 것에는 지금 당장이든 혹은 나중이든 그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과일 접시를 생각해보자. 사과와 오렌지를 담고 있는 과일 접시 말이다. 사과 하나와 오렌지 하나라는 두 개의 물건만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사과를 사는 것의 기회비용은 오렌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렌지를 사는 것의 기회비용은 사과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카지노에서 $200 넘는 돈을 잃은 우리의 친구 조지가 동네 카페에서 만약 $4를 썼다면 어땠을까?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버스비를 낼 수도 있고 조금도 못해서 점심을 사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몇 년 뒤에 참석하게 될 도박 끊기 모임 자리에서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다. 이때 그는 $4를 포기한 게 아니다. 그 돈이 지금 혹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기회 비용의 중요성 및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보자. 당신은 매주 월요일에 $500를 용돈으로 받는데 한 주 동안 이 돈으로만 생활해야 한다. 한 주가 시작될 때 당신은 스스로 내리는 의사결정 결과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돈이 많기 때문이다. 와인을 곁들여 저녁을 먹는다거나 전부터 점찍어뒀던 예쁜 옷을 살 때 당신은 이 지출로 무엇을 포기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돈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금요일에는 $43밖에 남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기회 비용의 존재가 한층 뚜렷해진다. 월요일부터 그 시점까지 지출 내역이 그 시점부터 다음번 용돈을 받을 때까지 당신이 돈을 쓸 항목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와인을 곁들인 저녁을 사 먹고 셔츠를 사기로 했던 월요일의 의사결정이 일요일의 의사결정을 매우 힘들게 만든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신문을 사서 보거나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물론 월요일에도 고려해야 할 기회비용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 개념이 당신에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요일이 되면 기회비용이 선명하게 부각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다. 물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비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해도 당신은 신문의 스포츠맨을 보고 있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만 한다. 지금 어떤 것에 돈을 쓰기로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기회비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이며 또한 다른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실수는 재정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이 서 있는 불안한 토대이기도 하다. 네, 기회의 비용. 이것은 우리가 소비나 지출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들 받으셨죠?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 100만 원으로 최신형 핸드폰을 샀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2박 3일 여행을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한 번에 다 써버렸을 때 만약에 그것을 비상시를 위해서 비상금으로 저금을 해두었다면 정말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정말 절박한 상황에 그 100만 원을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맛있는 걸 사 먹는데 아니면 여행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핸드폰이나 옷을 사는데 그 100만 원을 써버렸다면 그러한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10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신형 핸드폰을 사는데 100만 원을 써버렸다면 차후에 오게 될 어떤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100만 원의 기회비용을 다 써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어떤 돈을
사용할 때, 특히 생각지도 않았던 공돈이 생겼을 때 그러한 돈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불쾌함을 털어내는 방법. 돈을 범주화하면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돈을 범주화하는 명확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 기업 활동과 달리 개인의 활동과 생활에는 지출 명세표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을 획득한 방식과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돈을 쓸 때 느끼는 감정 등을 토대로 자신의 돈을 여러 개의 심리적 회계 계정에 나눠두며 이 각각의 계정은 제각기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돈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가, 아니면 길에서 주운 복권이 당첨돼서 벌었는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다. 또 유산으로 받은 돈인가 혹은 온라인 게임을 해서 번 돈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아마존이나 아이튠즈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누군가에게서 받았다고 치자. 이럴 때는 평소에는 사지 않던 물건, 동일한 금액이 월급으로 입금됐다 해도 사지 않을 물건을 살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 기프트 카드는 선물 계정으로 들어가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사치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계정들의 규칙은 제각기 다르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하자면 어느 계정에 든 돈이든 모두 내 돈이고 얼마든지 교환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사람들이 돈을 범주화하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발견이 있는데 돈을 벌어들인 방식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그 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기 돈을 바라볼 때의 느낌이 돈을 지출하는 방식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돈을 각각의 지출 계정으로 분산, 할당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숨어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그 돈에 대한 각자의 느낌, 즉 기분이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돈을 획득하면 불쾌한 기분이 드는가? 선물로 받은 돈은 공짜라는 기분이 드는가? 아니면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기분이 좋고 비로소 그걸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은 일해서 번 돈은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 책임성 있는 항목에 쓰는 경향이 있다. 그 돈을 진지한 돈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카지노에서 딴 $3억 재미로 느껴지는 돈은 더 큰 도박판 같은 또 다른 재미에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조너선 레바브와 피트 맥고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돈을 획득하면 사람들이 이를 세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친척으로부터 돈을 상속받았다면 이 돈은 기분 좋게 느껴지고 금방이라도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부의 원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 위 두 연구자가 실험에서 설정한 그 원천은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였다. 그래서 돈에 묻은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이 돈의 일부를 떼어내서 아이스크림을 산다든가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를 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긍정적인 쪽에 지출한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의 일부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이 깨끗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머지 돈을 휴가 여행이나 보석 그리고 아이스크림처럼 자기가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에 쓴다. 조너선과 피트는 이를 감정적 회계라고 부른다. 감정적인 돈 세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고약하게 때가 묻은 돈은 채무 변제 같은 심각한 일이나
고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하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재탁할 수 있다.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이 행위가 돈과 연관된 나쁜 감정을 씻어주고 따라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유형의 감정적 돈 세탁은 누가 봐도 이성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돈을 지출하는 방식을 상당히 정확하게 진술해준다.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방식이 아니라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지출한다. 이는 인생 대부분의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 책이 철학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치유를 다루는 것도 아니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 장미는 이름이 장미가 아니어도 가격은 매 한 가지.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돈을 관리할 때도 마치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의 회계부서 직원과 똑같이 행동한다. 악명 높은 에너지 기업 엔론을 기억하는가? 2000년대에 기업 사기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 회사는 회계 조작을 통해 내부자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 엔론의 직원들은 해외 계좌를 만들어 비용을 숨기고 허위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 또한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사기를 저질렀다. 이 회사의 회계를 감사한 회사 역시 이 분식 회계 음모에 가담했다. 그들은 사기꾼이었다. 얼마나 완벽하게 회계를 조작했던지 심지어 본인들조차도 자신들의 분식 회계 논리가 진짜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많은 부분 회계 부정 때문에 발생했다. 돈을 돌리고 잘라서 팔아넘기는 방법, 파생 상품을 말한다. 을 동원해서 돈으로 돈을 벌고자 했던 금융계의 일부 사람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이들은 최상층에서부터 사기 음모를 꾸몄으며 자기들에게 편리하고 수익이 높고 유리한 이런저런 파생상품 펀드를 내세워서 여러 계정의 위치나 순서를 이리저리 바꾸고 서로를 뒤섞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와 비슷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다. 제각각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서는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 저금하려던 돈에서 일부를 빼서 쓴다. 월별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수입, 지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큰 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저금할 돈과 수표와 비상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기며 뒤섞어서 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 위기가 유발되지는 않는다. 다만 돈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미래가 위기에 빠질 뿐이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 우리 개인은 앨런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앨런의 관계자들만큼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리적 회계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감정, 이기심, 충동, 계획 부족, 단기적 사고, 자기 기만, 외부 압력, 자기 합리화, 혼란, 그리고 탐욕 등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엇길로 나가고 만다. 이는 돈과 관련된 10대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 치명적인 죄는 아닐지언정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앨런 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리적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팀의 구성원들 역시 게으르다. 이들은 많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으며 태생적인 이해 충돌이라는 짐을 지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회계 감사관이다. 자기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다. 지금이 저녁 시간이고 배가 고프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난밤에는 식사를 주문해서 먹었고 오늘 저녁에는 직접 해먹을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쇼핑을 하지 않아서 요리할 식재료가 없다. 당신의 예산 상황으로는 외식을 하지 않는 게 옳다. 특히 새로 생긴 멋진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는 건 안 된다. 당신 친구들은 오늘 밤에 외식할 예정이지만 당신의 집에 있는 이런저런 식재료를 모아서 어떻게든 저녁을 해결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렇게 아낀 돈을 퇴직연금 계정에다 넣어야 한다. 이 계정이 당신이 80세가 될 때까지 복리 이자를 벌어다 줄 테니 말이다. 그때가 되면 늘 외식을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제인 마틴, 심리학자, 이나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베이비시터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식당에 앉아있다. 손에 멋진 칵테일 잔까지 들고자. 사람들은 싸고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이 책의 2장만 봐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약속인지 잘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닭고기를 먹을 작정이었지만 결국 와인과 버터로 만든 소스와 롭스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육즙이 흐르는 게살을 개걸스럽게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있지 않는가? 시장 가격이 싸서 그랬다고? 나쁘지 않다. 메인주에서 롭스터가 많이 잡혔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롭스터를 해치웠고 그 깊은 맛의 소스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두꺼운 토스트빵에 발라서 먹는다. 또한 음료수는 수돗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비싼 생수병을 손에 들고 있다. 디저트는 생략해야 옳지만 결국 고급 수플레를 먹고 있지 않는가. 계산서를 받아들고 보면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후식으로 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 드는 비용인 대략 $6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식사 관련 회계 규정을 어기고 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고장을 날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먹는 데 돈을 쓰고서는 나쁜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 어쨌거나 뭔가를 먹어야 살고 또 한 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술을 조금 많이 마신 뒤에는 저축이니 공과금이니 하는 지겨운 것들을 생각할 인지 능력이 상실된다. 심리적 회계는 비록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기업 회계와 마찬가지로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다. 예산 범주들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기업 회계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회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여전히 회색 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몇몇 기업이 창의적인 회계를 동원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듯 우리 역시 융통성 넘치는 지출 논리로 이리저리 빠져나간다. 우리는 아무런 회계 범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계 범주를 사용해도 지출 명세 분류를 왜곡한다. 규칙을 바꿔서 잘못된 지출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럴듯한 핑계와 이야기를 꾸며낸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창의적인 규칙 조작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시가를 하루에 한 대만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런 뒤 그는 점점 더 큰 시가를 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발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커다란 시가를 사서 하루에 하나씩 피웠다. 사회과학자들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창의적인 회계 유형을 융통성 있는 심리적 회계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출한 돈을 모호하게 분류하거나 제각기 다른 심리적 계정이 창의적으로 할당하면서 바로 이런 융통성을 발휘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비에 대한 자기 합리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는 심리적 회계는 계정의 주인, 즉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도움을 준다. 만일 심리적 회계에 융통성이 없다면 우리는 수입과 지출 규정에 엄격하게 얽매일 것이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적 계정을 조작해서 지출을 합리화하고 과잉 지출의 사치를 누리면서
이런 행동을 기분 좋게 느낀다. 이래서 돈을 절약하고 모으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예산에 따르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근사한 외식을 할 방법을 찾아낸다. 예컨대 그 외식을 음식 계정에서 오락, 영 계정으로 슬쩍 옮긴다. 참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합리적으로 계획대로 잘 지출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죠. 자기 기만이면서 자기 합리화입니다. 또 어쩌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아이를 대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고 중간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도덕한 기업인 엔론처럼 행동한다. 눈앞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존에 세워놓았던 재정 관련 원칙과 계획을 흰색 수정 테이프로 쓱 지워버린다.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스스로 세운 규칙을 허물어뜨렸다. 음식과 오락, 영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달콤하고 맛있는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다. 네, 저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 이상은 있으시죠? 이번 달에는 꼭 이만큼 정해놓은 지출 안에서 생활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금해야지. 결심을 했지만 날이 지나감에 따라서 조금씩 해이해지고 그동안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 또 일하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피로 고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또 돈을 멋진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어떤 이런 것 또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에 쓰게 되는 그래서 그 달치의 어떤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쓰게 됐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우리는 다양한 범주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 범주들을 규정하는 규칙까지도 바꾼다. 툭하면 복권을 사는 것 같은 사소한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복권 구매와 관련된 규칙을 임의로 수정해서 복권을 사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용한다. 상금이 1억 달러를 넘을 때만 파워볼, 미국 복권의 한 종류를 살 거야 라면서 말이다. 물론 이 규칙은 말도 안 된다. 상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복권을 사는 건 좋지 않은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저자는 복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복권 열심히 사도 1등 될 확률은 정말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복권은 정부가 서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합법적인 세금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는 날에만 담배를 피울 거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규칙을 만들므로써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기분은 좀 더 나아진다. 물론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을 때마다 이런 허위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한다.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려고 돈을 모을 때, 계산대 앞의 긴 줄에 서 있을 때, 특별히 좋은 꿈을 꿨을 때, 혹은 특히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권 한 장의 여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자기고 게다가 그 규칙을 아는 사람도 자기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걸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뒤집어 버리기란 너무도 쉽다. 예를 들어서 상금이 1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내가 갈색 바지를 입은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살짝 바꾸면 된다. 이럴 때 우리 내면의 입법자는 아무리 편향적이고 성급하고 무책임한 규칙이라 해도 승인하고 만다. 악화가 양화를 뒤쫓는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바르셀로나에서 강연을 했다거나 해서 뜻하지 않게 제법 많은 돈이 생겼다고 치자. 이런 횡재를 하면 평소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보너스 계정이 좋은 기분이 늘 긴장하며 사용하던 여러 계정으로 스며들어 생각하지 않고서 이 돈을 쉽게 써버린다. 횡재를 했으니 모든 지출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돈을 물 쓰듯 쓴다. 심지어 이미 오래전에 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계정 항목까지 새로 열어서 펑펑 쓴다. 예를 들어서 제프는 바르셀로나에서 계획이 없던 지출을 여러 차례 했다. 가끔 스파클링 와인을 마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프는 뜻밖의 발생한 강연료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논리로 합리화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지출은 강연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지출이라고 합리화하기 쉬웠다. 실제로 그가 한 잔씩 마시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그 스파클링 와인에 지출된 돈의 합계 금액은 상당히 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적어도 다음 달엔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와서 평소보다 많은 돈을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융통성 있는 심리적 회계 역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저축을 깨도록 유도한다. 긴급한 상황에서조차 보건 항목의 지출을 유도한다. 또 완전히 새로운 예산 범주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도록 유도한다. 더 고약한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고 나면 예전과 달리 한결 더 수월하게 이 범주에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수요일을 이겨낸 당신을 축하하는 특별 음주라는 항목에 따른 지출이 발생할 줄이야. 그것도 매주 그럴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는가. 때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아끼고 모을 때 흔히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을 사치 항목의 지출을 통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다. 하나의 심리적 계정에서 아끼고 모은다는 게 다른 계정의 지출을 늘린다는 의미는 아님에도 이런 행동을 한다. 나쁜 행동으로서 좋은 행동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은 꽤 자주 일어나는데 이때 나쁨은 좋음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한 주에 $100를 추가로 아껴서 저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를 축하하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선물이나 식사에 $50 지출을 하는 것은 전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의적인 회계를 실행하는 방법은 또 있다. 바로 통합이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지출이 있을 때 작은 지출을 큰 지출에 합쳐서 이 두 개의 지출이 사실은 하나의 지출일 뿐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서 그저 하나의 큰 금액을 사용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큰 금액 하나와 작은 금액 하나를 각각 따로 지출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편이 심리적으로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사면서 $200짜리 CD 체인저를 옵션으로 추가 구입했을 때 사람들은 이 $200의 지출을 자동차 구입 지출에 합쳐서 생각한다. 또 $50만 주고 집을 산 다음 베란다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느긋하게 즐기기 위해 탁자와 의자를 $600 주고 살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우리는 이 두 개의 지출을 각각 주택과 가구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 구매라는 단일한 지출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지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주택과 가구라는 지출을 두 개의 계정이 아니라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베란다라는 단일 계정에서 실행한 것처럼 느낀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하루 종일 힘들게 쇼핑을 한 뒤에 비싼 저녁을 사 먹고 디저트도 따로 사 먹었으며 또 나중에는 동네 술집에서 맥주도 한 잔 마셨다고 치자. 이때 우리는 이 모든 지출을 어쩌다가 흘려버렸음이라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심리적 계정에 한꺼번에 집어넣는다. 우리는 또한 분류를 잘못해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제이는 사촌동생인 루에게 줄 생일 선물에 돈을 지출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장장 4시간이나 들여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때 들인 시간과 노력도 당연히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 그 4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 느긋하게 쉴 수도 있었고, 가족을 방문할 수도 있었고, 또 돈을 버는 활동을 할 수도 있었다. 순전히 재정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녀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보낸 그 4시간은 루에게 줄 선물로 살 수도 있었던 액자 가격 $15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촌 동생을 위해서 직접 선물을 만들었다는 정서적인 차원의 가치가 그 케이크에 담겨 있긴 하겠지만 말이다. 정말 엄격하게 돈만 따져서 말하자면 사실 돈이 제인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15를 아끼려고 4시간 동안 힘들게 수고한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제인은 계정 분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생각납니다. 어떤 햄버거 가게가 오픈을 해서 그랜드 오픈 그런 그 이벤트를 한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 햄버거 가게에서 그날 당일 무료로 레귤러 사이즈 햄버거 하나를 그 매장에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눠준다고 그런 이벤트를 했을 때 그 햄버거 가게 앞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2,000원, 3,000원짜리 하는 햄버거를 무료로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기꺼이 1시간, 2시간 기다리더라도 줄을 서서 그것을 무료 햄버거를 먹는 것을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2시간이나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환산하면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죠. 개인적인 심리적 회계 규칙은 특수하지도 않고 또한 엄격하게 강제되지도 않는다. 이 규칙은 흔히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모호하고 정제되지 않은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거나 그걸 원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에서도 봤듯 어떤 선택권이 주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쉬운 길을 찾는다. 즉각적으로 가장 유혹적인 것을 선택하고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별다른 생각 없이 입맛에 맞게 지출 계정을 분류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본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렇게 한다.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이는 노력에는 끝이 없을 지경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만드는지, 그러한 신용카드사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내면적인 교활한 음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만들어낸 천재적으로 사악한 꼬독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비하는 시간과 그것의 대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심리적 힘을 주되게 사용한다. 그렇죠? 결제할 때는 돈이 나가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동안 썼던 것을 지불해야 되는 시간이 서로 분리가 되죠. 신용카드는 미리 소비하고 지불은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기회비용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지불의 고통도 줄여준다. 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특히 액수가 큰
그런 금액의 제품을 살 때 현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면은 그때 많은 현금을 지불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어떤 그러한 좀 껄끄러운 느낌이 있죠. 이러한 지불의 고통을 딱 한 장의 이 플라스틱 머니인 신용카드를 그냥 긁게 됨으로써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를 통해서 정말 소비를 부추긴다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그는 현불 결제를 한다는 기분이 들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서명을 할 뿐이다. 지불은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미래의 어느 시점이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느낌을 정말로 갖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작 그때 가서는 자기가 이미 당시 식당에서 지불했다고 느낀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지불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시간 변동의 착각이라는 도구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착각을 2번씩이나 하게 한다. 시간 변동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나중에 지불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 또 한 번은 이미 지불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 네, 정확히 꼬집었네요, 작가가.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즐기도록, 그래서 돈을 거리낌 없이 쓰도록 만든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신용카드 회사 본인들이 돈을 벌죠. 이제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쉽게 지불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소비를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고통을 피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가치인식 방식을 바꾸는 힘을 신용카드에 부여했다. 신용카드는 지출이 보다 덜 두드러지게 하고 지불과 소비 사이에 시간을 벌려서 어떤 것을 사고 돈을 지불할 때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한다. 신용카드는 보다 많이 지출하게 하는 무심함을 만들어낸다. 엘리자베스 던과 마이클 로트는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서 이런 무심함은 구매 시점이 감정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구매 경험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에 가서 양말과 잠옷과 화장품 스웨터를 산다고 치자. 그런데 이때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 전 가게에서 지불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있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신용카드는 공상과학에나 등장하는 기억 지우개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신용카드는 우리 지갑 속에 엄연히 살아있다. 이제는 아예 핸드폰,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있죠. 많은 연구 저작들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보다 기꺼이 지출하고자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금액의 구매를 하게 되고 보다 많은 팁을 주며 또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린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정말 교활한 발명품이 이 신용카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세기 초 신용카드가 탄생되고 나서 신용카드가 나오기 그 이전의 시대보다 신용카드 나온 이후에 개인 파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스티커나 신용카드 결제기 같은 관련 장치가 고객의 눈에 잘 띄게 하는 것만으로도, 즉 신용카드 및 이것의 편리함을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신용카드의 영향을 받는 행동이 촉발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과장이 아니다. 1986년에 있었던 이 한 연구는 신용카드 홍보용 사은품을 어떤 사람이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보다 많은 지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용카드는 심지어 신용카드를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부주의하게 지출하게 만들며 또한 자기가 한 지출을 보다 쉽게 잊어버리게 만든다. 정보를 처리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헝클어뜨린다는 점에서 보자면 신용카드는 마약과도 같다. 네, 정말 신용카드를 어떤 계획 없이 대책 없이 마구마구 긁어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에 한번 빠지면 정말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카드를 긁는 그 순간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예. 비록 우리가 신용카드를 마시거나 흡입하거나 피우지는 않지만 신용카드의 효과는 깊고도 무섭다. 신용카드는 자신이 구매한 것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만든다. 즉, 현금 지불은 구매의 부정적인 측면과 돈이 자기 수중에서 떠나갈 때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데 비해서 신용카드는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유도한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디저트가 얼마나 맛있을까 혹은 어떤 것을 벽난을 위해 놓아두면 멋질까를 생각하지만 현금 지출을 할 때는 똑같은 것이라도 그걸 먹으면 얼마나 살이 찔까 혹은 어떻게 하면 벽난로를 없애버릴까 하고 생각한다. 동일한 가격이 동일한 제품임에도 지불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말이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갑에 신용카드가 많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해지하시고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딱 하나, 교통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되고요. 구매할 때는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돈을 아끼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회비용을 무시한다. 모든 거래를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라. 지금 뭔가를 얻는 대가로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백하게 살펴라. 예를 들어 돈을 시간으로 변환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사면서 지불하는 돈을 벌려면 몇 시간 혹은 몇 달을 일해야 하는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잊어버린다. 어떤 세일 상품을 볼 때는 그 상품의 과거 가격이 얼마인지 혹은 정가에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만 고려해야 한다. 정가 $100짜리 셔츠를 할인받아서 $60에 산다고 해서 $40를 절약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60를 지출할 뿐이다. 예를 들어 수전 이모는 이런 식으로 지출했지만 $40의 돈을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넣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하자품 셔츠를 입었을 뿐이다. 실제로 그 옷을 입은 건 수전 이모의 조카이긴 하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매일 때는 그 지출을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 나눠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딸려있는 것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집이나 자동차, 각각의 선택사항을 독립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백분율이라는 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자료가 백분율,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의 1%로 제시될 때 그 백분율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 노력을 들여서 알아내야 한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은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형식으로 존재한다. $100면 $100이다. $1000 구매물의 10%이든 $10,000 구매물의 1%이든 간에 모두 틱택 사탕 100값으로 동일하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것을 구분하고 격리한다. 예산을 짜서 지출을 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1달러는 동일하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을 해서 번 돈이든 유산으로 받은 돈이든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돈이든 은행을 턴 돈이든 혹은 재즈바에서 베이스기타 연주를 하는 부업을 해서 번 돈이든 간에 모든 돈은 자기에게 속하고 장부상으로 따지자면 나의 돈이라는 전체 계정에 속한다. 만일 특정한 유형에 속하는 돈이 보너스나 상금이라는 계정에 속해 있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물 쓰듯 쓴다면 이제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돈도 그냥 돈일 뿐이며 게다가 나의 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지출을 범주화하기 위해 심리적 회계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즉각적인 기회비용 계산을 끊임없이 거듭할 수 없다면 이것이 유용한 예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이 방법은 모두에게 유용하다. 지출 방식의 비일관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도구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지출 행동의 범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한다. 지불의 고통은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불길하기까지 한 속성이다. 그러나 지불의 고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것의 가치나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불의 고통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과연 그 돈을 그 자리에서 그 상품에 지출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선택인지 생각하게 만드는데, 즉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불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늦추면서 대안을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의 고통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쉽고 단순한 것일 수 있다. 신용카드 잘라버리기란 말도 있죠. 실천해 보신 분 계시나요? 이보다 더 단순한 방법도 있는데 돈을 지출할 때마다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실제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이건 좀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계획은 아니다. 의료비가 더 많이 남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돈을 쓸 때마다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다면 그러면은 대형 TV를 산다든지 냉장고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를 산다든지 할 때는 거의 중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첨단 금융 기술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특히 지불 과정에 시간과 주의력이 덜 들도록 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기 돈을 내어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들은 특히 더 경계해야 한다. 마치 요즘에 스마트폰 페이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정말 최첨단 이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아예 신용카드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머지않아서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부디 이 기술은 받아들이지 말기 바란다. 이 작가분이 상당히 유머가 많이 있네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즉 과거에 맞닥뜨렸던 가격에 대해 자신이 했던 판단과 선택과 대응을 믿는 것은 통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자기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비싼 수강료를 받고서는 스스로의 직감을 믿어라 하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돈을 쓸 때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의사결정을 믿으면 앵커링과 군중 심리와
임의적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임의적인 숫자들,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비싼 가격을 볼 때는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2,000짜리 신발이나 $150짜리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을 때는 두 번째로 비싼 신발이나 샌드위치 혹은 샌드위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신발을 덥석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비싼 그 가격과 비교하면 매우 싸다는 느낌이 들 텐데 바로 그것이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책정한 가격에는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설정한 가격에도 의심을 품어야 한다. 어떤 것에 늘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라떼 한 잔을 과거에 늘 $4를 주고 샀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4를 줘야 한다고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는 그걸 지키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끔씩은 멈춰서서 자기의 오랜 습관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자기의 과거 지출 내역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잘못된 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네, 중요한 얘기네요. 자기의 과거 지출 내역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잘못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떼 한 잔이 과연 $4의 가치가 있는지, 케이블 방송의 수신료가 월 $140의 가치가 있는지, 혹은 헬스클럽 회원권이 러닝머신 위를 1시간 동안 달리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고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할 만큼 가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집을 자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 집의 실질적인 판매 가격이 높아지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취향은 어디까지나 자기만의 취향일 뿐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를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 리모델링은 멋진 일이긴 하지만 오로지 자기만 느끼는 집의 가치를 올려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험적인 서비스나 프로모션을 조심해야 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며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려 든다. 매몰 비용은 어차피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이다. 얼마의 돈이든 간에 일단 지출됐다면 그 돈은 이미 없는 돈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현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에 있을지만 고려해야 한다. 매몰 비용이 미래의 의사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거느린 수백만 명의 4살짜리 꼬마 팬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자기 엄마 아빠의 얼굴에다 대고 외쳤던 Let it go 라는 말을 되뇌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정함과 노력에 대해서 염려한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우리 모두가 배우는 아주 단순한 교훈이 하나 있다. 5살짜리 어린이가 다른 아이 때문에 그네에서 떠밀려 쫓겨나면서 배울 수도 있고 35살 청년이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배울 수도 있는 이 교훈은 바로 미안하게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 대신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자기 생각에 공정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훨씬 더 소중한 가치. 예를 들어 잠겨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나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일이나 혹은 추운 겨울날에 자동차를 얻어 타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그가 교훈을 얻지는 않을 것이고 당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를 걷거나 고장난 컴퓨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어떤 가격이 공정한지 어떤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일에 많은 노력이 투입됐는지 어떤지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지식과 경험에도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열쇠 수리공, 화가, 돈에 관한 책을 쓰는 저술가 등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순간 그 일에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걸쳐 그 기술과 경험을
연마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에서 나온다. 정말 솜씨 좋은 장인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내는 기술을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했다.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 일도 겉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피카소의 그림에서부터 유가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일도 때로는 실제보다 훨씬 더 쉽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과물을 내지 못하는 헛된 노력의 함정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가 지나칠 정도의 투명성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컨설턴트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으면서 공짜도 가격이다. 공짜도 가격임을 명심해라. 공짜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불균형적으로 사로잡는 가격이다. 속담도 있지 않은가? 세상에 공짜 도움말 같은 건 없다. 그렇다. 이 15장은 출판사의 한 페이지라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래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라. 자제력은 돈에 대한 관념을 바로잡고자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다. 돈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자기 자신 사이에 놓인 수많은 내부적, 외부적 장애물들을 말끔하게 관리한다 해도 자제력이 부족하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넘어질 수 있다.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자제력이 없다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다는 뜻이다. 자제력 부족은 미래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에 감정적으로 밀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의지력이 약해서 현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남을 명심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 미래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혹에 저항하면 된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미래로 돌아가라. 사람들은 미래의 자아를 자기와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저축을 자신이 아닌 낯선 이에게 돈을 주는 행위쯤으로 여긴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 미래의 자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할 허시필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점을 극복할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강력한 발상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미래의 자아를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또 친근하게 상상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기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은 자아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혹은 미래의 자아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 또한 65세, 70세, 95세, 100세가 됐을 때 자신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바라는 것,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것,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미래의 자아와 대화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현재의 유혹에 저항하려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런 빌어먹을 젊은 나는 저축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야 하잖아.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화여야 하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멋진 호텔에 숙박비를 미리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라. 이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 숙박비가 이미 계산됐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늙은 나는 젊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보게 젊은 나, 자네 정말 멋지군. 내가 이 멋진 호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다니 말이야. 아주 좋아.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자아를 위해 호텔 숙박비를 미리 내주는 대신 50만 달러를 퇴직연금에 넣어둔다면 어떨지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미래의 자아와 감정적으로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자아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수록 그 자아에 그만큼 더 친숙해지며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자아가 갖게 될 관심사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와 보다 친숙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미래의 자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 즉 회사의 인사부 사무실을 바꾸는 것이다. 흔히 퇴직연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사무실을 병원 진료실이나 양로원처럼 꾸미면 어떨까? 혹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양로원 내 진료실처럼 꾸밀 수도 있다. 사탕을 담아놓은 그릇, 충격흡수 지팡이,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문구가 새겨진 머그컵,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년 및 장기적인 차원의 사고방식을 상기시키는 온갖 소품이 놓여있는, 물론 전 세계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로서는 이렇게 하기가 분명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은퇴 및 노후 자금과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자기 집 식탁을 인사부 사무실의 책상처럼 꾸미는 일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달력이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때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인다. 20년 뒤가 아니라 2037년 10월 18일이라고 할 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아주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미래를 한층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연금 적금을 담당하는 인사부 직원이나 재무 상담사들이 사람들에게 저축을 많이 하라고 권장할 때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자아를 미래의 자아와 실질적으로 그리고 소름이 오싹 돋도록 연결해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컴퓨터로 생성된 늙은 자아와 대면할 때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을 저축한다. 이때 우리는 미래의 늙은 자아와 연결된다. 그리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그 사람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타인을 향한 이타주의에서 비롯된 감정이든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감정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인 이 사람에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각성이라는 결과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늙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인데요. 근데 아직 내가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래의 늙은 자아와 가상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자아를 만나면 복권 번호나 슈퍼볼 스코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 질문에 미래의 자아가 대답해주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자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는 이 늙은 사람을 위해 보다 많은 돈을 저축해야겠다는 마음은 분명 들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어쩌면 당신 역시 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질 것이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운동도 하게 될 것이다. 보습제도 듬뿍 바르게 될 테고. 그런데 바쁘기도 하고 돈도 아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가상현실 여행을 쉽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래의 자아를 만난다는 이 발상을 어떻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급여 명세서나 신용카드에 늙은 모습으로 바뀐 자기 사진을 붙여줄 수도 있다. 혹은 바라는 일과 미래에 대한 감정이 보다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완벽한 어느 미래에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멋진 일을 실행하는 늙은 자아의 사진, 하이킹, 휴가여행, 손자들과의 즐거운 놀이, 올림픽 금메달 획득, 대통령 연설, 그리고 우주 왕복선 탑승 등의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스스로를 묶는 법.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우리의 장기적인 이익에 더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온갖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자제력 협약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율리시스 약정이다. 율리시스와 사이렌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율리시스는 사이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그 목소리에 홀리고 결국 자신과 부하들이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 것임을 잘 알았다. 사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임을 잘 알았던 것이다.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유혹의 목소리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율리시즈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하면 사이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목소리에 홀려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행동은 못할 테니 말이다. 그러고 부하들에게는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돛대에서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자기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계획이 통했다. 율리시스와 부하들과 배는 무사히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이렌 이 노래를 부르면 근처를 지나는 뱃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배가 좌초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율리시스 약정은 미래의 유혹에 장벽으로 작용할 일종의 협약이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박탈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율리시스 약정의 멋진 음악은 거의 동반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탄 배가 암초를 들이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율리시스 약정을 따른다는 것은 신용카드의 한도를 미리 조정하거나 선불카드만 사용한다거나 혹은 모든 종류의 카드를 폐기하고 오로지 현금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또 율리시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401k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이 401k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하면 국민연금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401 퇴직연금이라는 율리시즈 약정은 비이성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장기저축에서 가장 이성적인 접근법은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청구된 금액과 그 밖의 여러가지 비용을 살핀 다음 얼마를 저축하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봉급을 받는 다음 달까지 살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월말 전략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고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내는 룩 맨스필드가 그랬던 것처럼 저축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즉, 다음 달에 얼마를 지출하게 될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할지 전혀 모르지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떼서 미리 저축부터 해야 한다. 선저축 후 지출이죠. 이럴 때는 적어도 자신의 자제력이 무너지고 말 것을 인정하고 매달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할 테니 말이다. 401k 퇴직연금은 확실히 이상적인 전략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접근법이 단 한 번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401k 퇴직연금은 미국 정부가 1980년도에 도입한 것인데요. 직장인들이 은퇴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의 의무적으로 모든 직장인들은 이 401k에 가입되어 있고요.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먼저 이 연금이 이 연금 저축이 이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고용주가 또 얼마 부분의 비용을 또 더 이 직원의 계좌로 더 넣어주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이 401k 제도 때문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부의 감각, 댄 에리얼리, 제프 크라이슬러 이 작가들이 지은 부의 감각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